경쟁 주잡해. 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뭐? 근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름다운 구조화가 된 타협의 이유는 양보. 뭔데요? 돈? 돈이 더 많아서 아니면 공약을 통해서 알아보죠. 아, 죄송합니다. 진행 잘한다. 그죠? 힌트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공약 보시죠. 국가 안보 공약이 제일 세요. 제1공약. 반국가 세력 척결. 겹치네. 내란 위시리스트를 완성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내란의 후계자는 우리다. 내란 이게 후계.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황교안은 1번이 부정선거인데 네. 2번이 반국가 세력이고. 여기는 반국가 세력이 앞이고 네. 부정선거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정선거는 건너뛰고요. 다른 것들을 좀 볼까요? 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어이, 돈 많이 드는데 북한 감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다른 의미의 경찰 국가죠. 남의 나라 경찰 국가. 정무 공약도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연합뉴스 같은 레거시 언론들이 뿌려놓은 혐오라고. 여러분 그 180개 안에는요 입법권도 있습니다. 그럼 국회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더하여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현실 감각을 잠깐 내려놓길 권합니다. 이제까지 현실 감각이 있었다고. 예, 말씀해 부활하니 주십시오. 이름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통일 공약. 통일공약 좋아요.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통일한 다음에. 김정은 모가지를 아. 모가지를 따오고 이게 다양한 공약이 있습니다만 참수 공약은 드뭅니다. 레어합니다. 경제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부도? 기업의 무상으로 임대한다. 왜 대부도일까요? 아니 네. 기업이 그동안 대부도에 안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안 산 사람으로서 기업은 대부도에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랑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서해안 어쩌고를 뭐 경제 벨트 어쩌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 바람도 차고요. 식당도 비싸고요. 그리고요 관광이라고 또 따로 빼놓은 게 있어요. 대부도. 아니요 이번엔 제주도입니다. 어머.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답니다. 라스베가스? 제일 앞에 내놓은 7대 공약이라는 게 대충 이런 식입니다. 좋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대목들만 조금 깊이 볼까요? 다행히 김정은 참수는 안 중요한 걸로. 반국가 세력 척결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자세하네요. 1단계로 법률을 정비하여 특별수사본부를 만듭니다. 내란이에요.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아하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는구나. 국회 무력화. 공약을 좀 엄밀히 해석하자면 특권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국가 세력 척결이 끝나는 것으로 타임라인이 잡혀 있어서 좀 이상하지만 척결이 되셨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권을 폐지할 필요도 없을 것 즉 같긴 한데. 국회는 집권 초기부터 무력화해야 되는 거죠. 자 2단계 전국적 단속을 해서 단속? 교육과 공직을 청정화한다. 청정화? 미세먼지를 단속하는군요. 단속과 정화. 인종 청소 무서운 조합이죠. 네. 정화는 프로토스가 하는 거죠. 그렇게 국가를 청소를 하면 3단계로 갑니다. 뭡니까? 통일을 대비한 안보 체계를 최종 점검한다. 경찰 국가죠. 통일을 대비하는데 안보 체계예요? 근데 진짜 확실히 지난번 대선에 비해 맛이 없는 게 이 또라이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도했던 일들이 자꾸 공약으로 나오잖아. 이러니까 이 웃긴 얘기를 듣고 안 웃기잖아. 불행해. 일단 통일과 안보 체계가 붙은 것도 그렇지만은 네. 최종 점검이라는 것에 전 주목했어요. 이건 통일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단계가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미도 부대를 부활시키고 감시 위성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공약이네요. 완벽한 플랜입니다. 게다가 재원 조달 방안 중에 몰수자금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돈을 몰수하나 봐요, 재산을? 반국가 단체의 재원을 몰수해서 수사와 보상에 쓴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국가 단체를 덜어 아는데 그 단체들 다 긁어 모아서 그진데? 재원을 몰수해도 미사일 하나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건 나치 독일 사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승승장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 돈은 유대인들한테 뺏었고 죽이고 뺏었죠. 산업을 돌리는 데에는 유대인들의 노예노동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면서 사회를 정화했다고 얘기했죠. 이게 그냥 꼰대가 역사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비슷한 희생양들을 상당수를 만들어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시키는 칠미도 부대는 뭐 스페츠나츠? 하켄크로이츠? 근데 를 달겠죠 아마? 이런 스토리 라인이 이런 서사가 웹소설 같은 데 많아요. 극우 청년들이 읽는 몰입하는 약간 팬픽 같은 거. 그래서 이 구주화 후보의 독서력을 알겠는데요. 미디 뒤져봐. 네. 자, 부활시킨다는 그 부대는요, 뭐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한다,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
뭐 이런 임무를 맡는 침투 특수부대인데요. 이미 그런 부대들이 여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말아봅시다. 그러니까요. 한국 국군이 돈이 얼마나 많고 사람이 일단 얼마나 많은데. 말리지 말고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제가 이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북한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을 시제기, 테스트 2기, 양산기 3기에서 최소 5기 이상을 쏘아 올리겠다는 야망입니다. 아직까지 정신 놓아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고 이걸 언젠가 시도했다면 국제사회가 떠들썩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사용 위성을 마구 쏘아 올리는 걸 중국과 러시아는 잘도 두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통당이 가장 믿고 따르는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다시 두겠죠? 그리고 양산 인공위성을 이렇게 그 합의 없이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라면 관세를 한 기당 15%씩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15 곱하기 5, 75%의 관세를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도 무료인데도 잘 보니까요. 외투 기업, 즉 외국인이 1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무료인 거예요. 아니 국내 기업은 또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도 입주한 기업에는 20년 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준답니다. 대부도 말고 딴 데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많은. 네. 그리고 1억이 이건 뭐 누구냐 주식 비용 정도 수준 근데? 아닙니까? 예. 뭐 이것도 그래서 허무맹랑한데 이런 김밥 천국 크게 만들려면 1억은 든다. 과연 군사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 나라의 기업에 1억 이상을 투자할 외국 자본가가 몇이나 있을까요? 통진호 후보? 아, 인공위성 제조업체를 대부들. 예. 아니에요. 거기 저 모래밭이라 쓰러져요. 대부도에 사상두각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되는 게 포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굶주리는 2,500만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포부입니다. 아 박근혜죠. 공약과 결합하면 무서운 결론만 나오죠. 평화 통일을 할 거라고는 말하는데 실미도 부활이니 감시 인공위성이니 이런 거 떠오르면 전쟁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리고 전쟁의 선결 조건은 한국에서 내란 성공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이걸 알게 됐죠. 네. 그리고 통일 대통령이라 하면 내란 시국에서는 이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 속가. 그분의 네. 뒤를 잇겠다. 네. 또 그 외에 공약으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자기 부상 열차를 지하에 만들겠다고 뭐 한다 해서 뭐 그러시던지 하고 지하만 아니면 KTX라고 있거든요. 지상에서 잘 다니고 있는 거를 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소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과 독일에서 차관 10조 원을 들여오겠다는 부분을 보고 하필? 경악했습니다. 하필? 하긴 뭐 군비 확장을 우리가 전범국처럼 하면 친해질 수 있는 나라는 과거의 전범국들이겠죠. 네. 아니 이건 과거에. 과거의 나라로부터 돈을 가져오겠다는 수준의.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문제점은 넘어갑시다. 네, 타임 워프 공약이 있고요. 그 외에 구주와 캠프 인사들 혹은 자유통일당 인사들의 이런저런 말을 보면요. 정무 공약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긴 합니다. 뭡니까? 우파 재건. 우파 재건이라는 말은요. 이제 제가 그 쓰레기를 주워 담느라 가끔 이제 우파 유튜브들을 보잖아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가실 때 싫어요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꿀팁. 예. 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받는 것도 저한테는 나름의 그 소스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봉규 TV를 보면서 구주화 후보의 구주화 변호사 시절 인터뷰를 보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자유통일당의 이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겁나 싫어합니다. 네, 정도로 보면 뭐랄까 이게 터놓고 얘기해도 되죠. 요즘은 정의당이 민주당 싫어하는 거에 한 2-3배 정도 됩니다.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굽니다. 우파를 재건하기 위해 네. 대연정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아 우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까? 자, 이건 공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집권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원외 정당이잖아요. 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등산을 한 후에 하산을 공약으로 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거기서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 수도 있지.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점심을 사주면 저녁을 먹겠다. 그런데 하는 말 보면요, 연정의 대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많이 가봤자 개혁신당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국 내각이 아니죠. 111석인데. 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면 그들만 남잖아요. 네. 개혁신당도 사라질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우파끼리만 하는 거면, 그럼 대연정이 아닌데. 그렇죠. 아 189석은 척결하는 거군요. 그냥. 아무튼 연정을 통해 우파 재건을 이뤄내려고 공화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여 우파 정당을 대통합을 한다. 이종혁 사무총장의 표현으로는 거국적 합당입니다. 그럼 상상해 봅시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뭐 기타
원의 극우 정당이 하나가 돼서 내각을 꾸렸어요. 이미 연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당입니다. 네. 이런 연정 같은 연정 아닌 연정 같은 대연정 얘기는 그렇죠. 구주화 후보가 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힌트입니다. 해설을 들어보시죠. 이건 연정이라기보단 정분이 나타나가지고 연정분. 혐관.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혐관. 능이백숙 느낌이 있다. 당장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 첫날 12일 전광훈 씨는 2번 김문수 후보에게 광화문 집회가 당신을 후보로 만들어 주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이제 좀 구주화 후보 캠프 측에서 좀 자유통일당에서 다급하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근데 또 그런 말 얘기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 갖고 멀어질 필요가 있는가. 가깝진 않았다만. 그런데 이 첫 발언은 구주화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뉘앙스죠. 예전 대선의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 전광훈의 지분을 확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번 당원들을 한꺼번에 유령 당원을 가입시켜주는 형태로 잘 알려진 어떻게든 당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광훈은 많이 서플라이를 해줬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다시 얻어간 것이 없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들기는 과정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황을 봐서 거국적 합당이 가능하다면 해서 통합된 당의 당권을 자신들이 삼키는 계획도 있을 법합니다. 신천지 전략. 신천지 전략과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죠. 이 전광훈 세력들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김경재 후보 살펴보면서 했던 얘기 있죠. 대선 후보를 선출을 딱 해놓고서는 돈도 제대로 안 줘서 대선 후보가 탈당한다는 신기한 사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전략을 쓰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디딤돌로 삼아서 단일화 그리고 내 지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과정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전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그 예측이 몇 가지 예측 모델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했다, 뭐 이 이론.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고 소스가 다양한 사람들은 신천지 표가 한덕수를 밀고 전광훈 표가 김문수를 밀어서 김문수가 이겼다 이론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당내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광훈의 세력이 진성당원으로 국민의힘의 다수가 포진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구주화 후보가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하지 않는다면 광화문의 태극기 대표 후보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런 얘기죠. 본체가 있다. 그래서 국민님한테 정체성을 먼저 밝혀라. 그 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라고 지금 구주화 후보가 국민의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밝혀. 전광훈 후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면이라는 독특한 문장을 통해서 정체성을 밝혀. Who are you? 누구요? 그래서 구해와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검색을 해봤어요. 구주와 뭔가 어쨌든 로스쿨 다녔을까 논문이라도 있지 않겠나. 아니요. 로스쿨은 논문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얻고 그건 있더라고요. 일본 논문에 큐슈, 그러니까 구주대학은 큐슈잖아요. 그래서 큐슈노, 그러니까 큐슈노 이런 거 많고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이런 거 검색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옛말로 구주는 유럽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유럽이죠, 이 사람. 무신사 구주거래도 있어요. 구주하고 신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또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주식이야, 뭐야. 그리고 중세시대 구주성 전투, 영구 주권의 구주,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아까 전에 그 반국가 단체 재원을 몰수해서 수사 보상에 쓴다고 했잖아요. 재원 마련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 말고 안보 기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모금. 두 글자로 모금이죠. 네, 근데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늘려줬어요. 네. 와. 10글자로. 그러니까 독재 국가를 11글자구나. 만들기 위해서 시민 모금을 받는. 네, 독재화 운동 인사를 보셨습니다. 이거 우리 밀어야겠다. 독재화 운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떠올리고서 되게 저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반감에 사로잡힌 이들의 미러링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2020년 이후에 생기는 집시법이나 뭐 감염병 관련 그 전과 같은 거는 독재화 전과. 네. 그러니까 뭐 시민 저항권이다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법원 때려 부수잖아요. 독재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런 후보를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원외정당 후보는 하나 남았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는 푸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친.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오늘 시간에 유일하게 안 무서운 후보. 네, 기호 5번. 어쩌다 이리 오셨어. 사실 이제 진보정당사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당 이름이 좀 사람 좀 무섭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 이름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암투가 오가야 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욱 후보입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왜 저만 인간극장이죠? 강렬한 첫마디였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와. 남녀 특집인데 우와. 여기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잠깐 정신에 잠깐 전환해. 사실 앞으로 네. 2주 다 뒤져봐도 이재명 후보하고 이 두 사람 정도만 네. 이런 드라마가 좀 있고. 우리는 예. 세상에 나쁜 후보는 없다를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세상엔 나쁜 후보뿐이다지. 상당히 외로운 상태에서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1963년 8월 15일 광복절에 태어난 61세 남성입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에 살고 있어요. 네. 직업은 정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정의당 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총선을 치렀다가 참패한 뒤에 김준우 대표가 물러나고 직후에 대표로 선출, 사실상 추대된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나? 아무튼 당대표 권한이 있었죠. 김준호 변호사가. 네. 네. 원래 변호사입니다. 특히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하죠. 용산 참사, 세월호, 쌍용차 해고, 그리고 구의역 김군 사망,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같은 참사, 노동권, 인권 탄압으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서 언제나 목소리를 내온 사람입니다. 아이콘입니다. 네. 네. 과거에 제가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은 늘 기사에 권영국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현장 그리고 힘들고 슬픈 사람들 곁에 머물면서도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네. 특기가 물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랜저를 할 줄 압니다. 네. 물구나무를 서서 1인 시위를 하는 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정치에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 뭐 사람들을 움직이는 스킬, 메시지를 내놓는 스킬,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권영국 변호사도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마를 되게 오랫동안 했고 네. 다른 이유에 출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스킬 중에 하나는 사진 찍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그랜저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조리함에 대한 된다고. 세상이 디비진다. 그래서 네. 나도 디비진다. 거꾸로 된 세상. 네. 뭐 언론인들이나 그리고 유수의 이제 노동단체, 인권단체 등등등 보게 되면 눈 돌리면 나타났다. 눈 돌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같이 투쟁하다가 법원에 가서 변호하고 왔다 갔다 해서 정말 날쌘 다람쥐 같다고 그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권영국 후보의 병역 문제는 이 사람의 삶과 전과 기록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강원도 태백 탄광촌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원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출생은 태백인데 나중에 성장은 경북 문경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똑같이 아버지가 이제 광부로 일을 했어서. 네. 그 탄광촌 라인들이 있죠. 문경부터 해서 봉화, 태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는 점촌에도 네. 탄광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문경에도 가은이 아주 큰 탄광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78년에는 학비가 전액 무료인 포항제철공고에 수석 입학합니다. 포철고 출신. 보통 여기를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수재들 들어간다로 표현들을 많이 했죠. 철도고하고 포항 제철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1981년에 서울대 금속공과에 들어갑니다. 이과 사람이죠. 돈 잘 버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복무도 이왕이면 돈 벌면서 할 수 있는 병역 특례로 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85년에 방위산업체 풍산금속에 입사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 회사의 노조 설립에 참여를 하면서 찍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8년 민주노도 운동에 앞장서다가 해고와 구속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풍산금속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은 거의 노동자를 군인 부리듯이 부렸거든요. 아침 조회부터 해서 뭐 제식 훈련까지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정도예요. 네. 예. 거기에서 노조? 예. 네. 엄청 대단하고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 그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인근 마을에 붙이다가 회사 명예훼손과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네. 해고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복직 투쟁을 벌이면서 또 이제 구속이 됐다가 풀렸다가 이게 이제 뭐 몇십 년이 좀 지나야 이런 이해가 커먼 센스로 쌓일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방위산업체는 사실상 국가가 허락한 노예노동에 가깝고 지금도 그런 풍속이 남아있죠, 한국에는. 네. 네, 이때 얻은 전과 기록이 이제 4건의 전과 중 첫 번째입니다.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89년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형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범죄 사실과 앞에 우리 저 17범형의 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언론이 절대로요. 네, 근데 예. 제가 이번에 본 타이틀은 대선 후보 총 전과 27건. 그 100년 가도 똑같은 짓이라니까요. 네. 그 권영국 후보의 전과로 놓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편의상 전과로 칭하고요. 두 번째 전과도 첫 전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노동운동입니다. 네, 91년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결혼도 했는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네. 노동운동 하다가 잡혀가면서 특례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고 수배 중이라서 도망다니는 중에 입영을 영장이 나와서 병역 기피자가 되고 그러면서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병역을 지킨 사람인데 병역을 하러 가서 상식적으로 살았다가 병역도 못 지키게 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2년을 다 살고 나와서 소집 면제됐습니다. 안에 속은 터지는 실제로는 스토리입니다. 실제로는 군역도 다 한 거예요. 네, 병역 특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한참 만인 2016년 특수공무 집행 방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 방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데요. 이거는 2012년 5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 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경찰관을 폭행해서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벌금을 먹이는 거 아주 전형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정권의 전과입니다. 권영국의 전과가 아니라. 보통 민주화운동 전과에서는 열의 9은 이게 이런 식의 정과는 억울하죠. 독재운동에선 열의 하나만 억울한데. 그리고 마지막 전과로 2022년 법정소동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뭔 일이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를 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뭐 다른 후보 시간에 이런 얘기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중에 죄 같은 죄는 없습니다. 네. 이걸 논란 의혹에 포함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목을 내주는 40대, 50대 우리 내 나이대급의 데스크들은 언제 그냥 이대로 죽어도 돼요. 쓸모 없어요, 그 언론인들은. 근데 이걸 쓰고 정리하고 앉았는 젊은 기자들은 좀 양심에 찔리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정과선상에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란 의혹으로 분류한 건 뉴미디어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습관들이 쌓여서 지난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라고 레거시 언론이 부르는데 거리낌 없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짚고 넘어가죠. 네, 경력을 봅시다. 네. 전반적인 경력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과 경력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뒤에 1993년 전국 해고자 복직위원회 전해투라고 하죠. 여기 이것을 결성합니다. 전해투 선전국장 지냈고요. 이렇게 해서 노동운동 경력을 쌓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 경력을 쌓았으니까요. 네. 자연스러운 소리. 로지컬. 네. 장사를 해볼까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공부를 권해서 아 역시 배우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포가 일본으로 재료공학, 조선공학 이런 유학을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거는 같은데 후보가 내세우는 경력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요. 나이에 비해 늦죠. 다른 일을 한참 하다가. 네, 연수원 31기인데 직위원 판사와 동기더라고요. 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이제 변호사 좀 하면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권영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노동 전문 법률원을 만들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지금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바로 그 효시. 예. 그렇죠. 2002년에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을 맡게 됩니다. 4년간 일하고요. 2006년에 후배들과 함께 해우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서 계속 일을 했고요. 네, 제가 또 그 일반 경력 담당이어가지고 네, 하나 끼워서 말씀드리면은 그때 본인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사건으로 이때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을 맡아서 처리했던 사건을 들었었어요. 이게 발전노조 공동파업인데요. 이게 최초의 산계 파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국 각지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모든 지부가 이 사건의 주심 변호사를 맡았던 게 그 민주노총 법률원장으로서의 첫 사건이었는데 전국에서 연행 소식이 다 있으니까 전화 접견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모두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연행되더라도 일단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 대응해라는 거를 이제 퍼뜨렸대요. 이때부터 노조원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2023년부터는 법무법인 두율 소속으로 직책은 고문 변호사입니다. 여기도 노동 전문이에요. 네. 민변에 소속돼서 노동위원장 역임했고요.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장도 역임했습니다. 해우 법률사무소와 두율 법률사무소는 같은 법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도 역임했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계기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자본 정치 권력에 대응하는 대중의 투쟁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를 3번 했는데 전부 낙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총선의 출마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셈을 해보고 들어갔던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2번의 총선은 상징적인 측면이 컸습니다. 네. 근데 상징치고는 득표가 꽤 유의미했죠. 네. 시민들이 팍팍 밀어줬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2016년에 20대 총선 때 시민혁명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선거방송 한 된 5년 하면 배우게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창당이란 표현을 잘 읽게 돼요. 창당. 신당 창당. 최고는 아리랑당 창당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때 무소속으로 나갔고요. 2020년 21대 총선은 정의당 소속으로 경북 경주에서 첫 번째 출마도 두 번째 출마도 경북 경주입니다. 네. 둘 다 고배를 마셨는데 하지만 첫 번째 출마에서 용산 참사 당시 강제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와 싸웠는데 그러려고 일부러 간 겁니다. 경주로 갔죠. 경주에 전혀 연고가 없는데도. 진보표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서 15.9% 득표를 해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상당한 성과였죠. 경주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는
무소속 후보가 나왔다. 진보 후보가.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그랬어요. 경주에서 11.57% 득표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그 당시 정다운 후보가 민주당의 당시 후보 중에서 다들 선거비 보전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혼자 15% 못 넘겨서 전액 보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밀에 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세밀에 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낙연계 여튼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녹색정의당 간판 달고 비례대표로 나섰지만 낙선했고 이번이 네 번째 선출직 출마입니다. 네, 그때 4번이었죠? 네. 권영국 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소속 정당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현 민주노동당은 선거용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임시 당명입니다. 임시 당명입니다. 옛날 네. 당명인데. 그러니까 무슨 선거용 연합을 하려고 새누리당 이런 당 이름을 되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갸우뚱하시게 되죠. 네, 자유통일당, 국민의힘, 우리공화당이 다 같이 새누리당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이 원외에 있다는 건데. 네, 혹은 민주정의당 같은 것이 된 겁니다. 네, 원외 진보 3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민주노총 등의 노동사회운동 단체와 연합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꾸렸고요. 그런데 국내 정당법이 선거연합을 인정하지 않아서 취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패권 개파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현재 남아있는 세력에서 반발이 심하죠. 그렇다고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 결국은 이 틈을 타서 개파 가르마 다시 타는 거 아니냐. 원래 그 조직이 작아질 때 정당이 개파 싸움이 더 심해지거든요. 이건 무조건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의 일환으로 저는 읽히고요. 제가 잘 알지요. 네. 해보지 않았는데도 잘합니다. 아니, 전 민생당이라든가 우리 그러니까 네가 민생당에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 그런 당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네. 권영국 후보의 인터뷰를 봤는데 흔쾌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결정이니까 따르겠다. 이 민주노동당의 굉장히 후보로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진보정당의 안 좋은 느낌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좀 느낌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게 앞에 나와서 나서는 카메라 앞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다 말해요. 네. 그러면 완전히 동의하고 밀어붙인 사람들이 뒤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튼 이렇게 저번 총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임시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방식도 효과가 있는 건가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헌정사상 진보정당의 같은 간판 가장 오래 달고 있었던 정의당이 지난 5년 사이에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영국 후보의 내란 관련 활동 중에서 좀 크게 평가하고 싶은 게 그 긴급 당원 소집령을 발동해서 정의당원들을 쫙 모아서 국회 앞에서 집회한 거. 그건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하긴 했고요. 예.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매우 신기한 게 이번에 지금 그 정의당의 이제 국회의원을 거쳤던 오비들이 지지선언하면서 다시 다 모였거든요. 네. 어? 심상정 의원 나올 수 있었네? 12월에 뭐 했지? 아, 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었습니다. 뭐 여튼 네. 자, 재산 얘기합니까? 네. 네. 어쨌든 권영국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돈은 좀 못 벌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재산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 재주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럼 배우자는 돈은 내가 벌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였을까? 25억 193만 8천 원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해도 대충 맞는 계산 같아요. 네. 네. 후보 7명 중에 세 번째로 많아요. 네. 근데 뭐 진보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축부자예요. 네. 네. 본인 재산이 9억대, 배우자 재산이 15억대인데요. 부동산, 예금, 증권 골고루 있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모은 돈은 네. 보통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박혀 있죠.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랑 신협 예금이 빵빵합니다. 네, 본인 재산의 대부분이 예금인데요. 덕양 신협에 8억 6천만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일해서 번 거예요, 보통. 네, 나머지는 뭐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공제와 예금, 연금저축으로 분산돼 있고요.
배우자가 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권했다는 대목도 그렇고 아내 쪽에 배경이 좀 부유하거나 이제 밝은 분이 아닌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고의 신부감. 포트폴리오가 하나 참고하실 만한 게 아무 생각 없이 주식 박아놓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게 증권사주죠. 그렇죠. KB에 대충 올인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오직 KB. 이건 망하기 힘들어요. 네. 네. 경북 경주에 5억대 토지가 있고요. 경기 고양시에 3억대 전세권인데 요거는 사는 집이겠죠. 사는 집인 것 같고. 다 배우자 거예요. 네. 예금이 3억대, 보험 불입금액 4,900만 원, 주식 발행어음 국채 합해서 2억 7천만 원 좀 넘습니다. 네. 저는 이래야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좀 권영국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당에 돈이 없다고 해서 짠하고 좀 걱정이 됐었어요. 당엔 돈이 없습니다. 빚이 많고. 네.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기탁금도 십시일반 마련했고 당에 부채가 많아서 가난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도도 많이 나서 매우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됐었는데 최소한의 공보물과 벽보만 마련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럼요. 네. 그런데도 당의 상황과 후보 개인의 경제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거고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기도 좀 서로 입장이 달라서요. 네, 짜증은 나는데 아니 이렇게 개인이 후보가 돈이 많은데 왜 국어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오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점점 더 지난 2020년대 내내 사람 화가 나게 하는 게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동일한 단점들을 발견할 때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백리 컴플렉스라고요. 왜 삶을 공공을 위해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니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럼 안철수 같은 사람만 정치해야 되는 거죠. 정몽준만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이걸 싶습니다. 언제 뛰어넘을 거야? 네. 네, 진보의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 못 됐습니다. 네. 공약. 네, 공약 보겠습니다. 일단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의 대판 싸움이 났고요. 네. 농민회는 지금 공식적으로 계속 항의 중입니다. 농민회의 지난번 트랙터 상경은 김재현 왜 내려가 죽여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죽 네. 그랬으면 자필로 성명서를 썼어요.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진보당이 이 3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에 있을 테니까 3년 동안 앞으로 얘기를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진보당이 예전보다 좀 더 민주주의 정당에 가까워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진보당은 늘 안에 무슨 일이 있든 밖에 절대 얘기 안 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싸움이 난 게 어쩔 수 없이 티가 났어요. 후보를 내려! 그리고 당권파 일부에서 후보 내려야지. 그리고 지금 전북도당 뭐 다 사퇴하고 당대표가 난리가 났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보당으로 단일 계파 정당이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큰 싸움 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여튼 진보당 얘기 잠깐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권영국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는 광장에 다채로웠던 수많은 불빛들,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아젠다입니다. 광장의 요구를 대변하고 차별과 불평등으로 소외된 소수자들을 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아젠다를 담은 공약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공약 얘기 깁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협력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비동의 강간죄, 여성들의 굉장한 바람이죠. 지난 회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네, 이거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지위를 격상하겠다. 부총리급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산하에 여성어머 범죄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네.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요.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부성 우선주의 그 김씨, 이씨 이거 네. 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죠. 디폴트가 남성 아버지 성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권을 주겠다. 그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성별 임금 공시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확실히 여성 의제는 민주당보다 이쪽이 훨씬 더 빠르고 좋아요. 민주당은 지금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10대 공약 안에 아예 넣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얘기다라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네. 네, 이런 공약들을 이 녹음 시점인 오늘에도 여성 공약이라고 따로 모아서 한 번 더 발표를 했고요. 네. 봉제 노동자와 동덕여대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자,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담긴 공약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뭐 편의점이나 고깃집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청소년 알바를 매일 마주치는데 이들을 노동자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근데 권영국 후보는 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노동인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 학생들의 안전감독 강화 공약도 있는데요. 현장 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넓혀서 강제근로와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다음 소위 방지법이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과 함께 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23년에 한번 이게 통과가 됐었어요. 네. 선거권을 16세부터 더 부여를 낮춘다. 하고 네, 대통령 피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 공약을 좋아합니다. 아, 이제는 싫죠. 지가 마흔인데. 네, 다양한 뭐 찬반 목소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도 아마도 한동훈의 그것과는 다를 이민청 설치를 비롯한 이주민 공약들 내세웠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민청이 실현이 안 됐거든요. 네. 네.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을 키워드로 한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들도 정말 필요한 것들 뭐 담았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예전부터 농축사님께서 말씀을 해오신 일 안 하고 쉴 수는 없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니까요. 네, 그 말을 사장 앞에서 하는 거 지금. 사장도 공감해요. 나 일 안 하면 월급 안 줘도 되고 얼마나 좋아. 아까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오늘 바빠가지고 아침에 농구도 못 봤다고 징징거렸어요. 네. 여성과 성평등 다양성 관련 공약은 7명의 후보 가운데 단연 우위로 보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앞서 말한 공약을 포함해서 권영국 후보의 공약 전체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불평등 해소인 것 같아요. 네. 네, 1호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입니다. 분배의 방점을 세게 찍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원상 복구하겠다 하고요. 상속세와 증여세 90% 인상하고 최고 세율도 90%로 상향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은 민주노동당이 혹은 진보정당이 알아들을 때까지 귀에 때려박을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선될 공약 실천할 공약을 내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는 원외정당이 됐으니까 이런 거 평가할 시간도 좀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조금 배정했으니까 네. 지난번 대선, 지지난번 대선까지는 이제 대선 공약집을 보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과 준비의 철저함에 있어서 언제나 민주당 다음으로 정의당이 잘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은 흔적은 예전보단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보여요. 자신들의 원외 정당화가 선명성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 그 원인도 있긴 하고,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나중에 재기하기 위해서 지금 선명성을 보여주는 건 필요한 낭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거 관련해서 공약을 이야기할 때 좀 전략도 좀 잘못 잡은 건데 그 유튜브 쇼츠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되게 듣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속내가 이렇게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놓고 최소한 상속세부터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미 민주당식으로 가도 18억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그 이전만이라도 돌려보자. 이걸 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후보가. 예. 네. 다음 보죠. 종교법인의 부동산세 세금 부과하겠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민주당은 마음속에만 있는데 못 꺼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매우 화낼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럼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합니다. 네. 순자산 기준으로 부유세를 신설하고요. 거둔 부유세를 자영업자, 저소득층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낭만이란 말도 나왔는데 좀 낭만적인, 다소 낭만적인, 좋게 말하면 그런 공약들인데 시원시원하고 뭐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구나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네, 저는 뭐 이런 사회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방송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잖아요. 금융소득은 언제나 노동소득보다 허약해야 된다. 보통 이건 과세로서 완성이 되는데 이제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왜 찍어주지 말라고 공약을 내지? 이런 세상에 살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궁금증에 천착하는 당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당은 대중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여튼 또 보죠. 네, 권영국 하면 노동이죠. 2호 공약이 노동 분야의 불평등 해소입니다. 2호 공약도 1호나 다름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후보는 말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부터 표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민주당 공약들하고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리죠. 네.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고 좁은 범위에 한정된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재정의하겠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노동자다 이런 네. 얘기고요. 3.3% 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용직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기존의 어떤 이렇게 조직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범위를 넓히는 것. 그러면은 이 사회가 1,5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초단 근로 시간을 노동자들의 그 문제에 주목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경험에 그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진혜디가 설명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정의한다는 것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아서 되게 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얘기고 아주 오래된 결투의 지점이고 이걸 이제 정치의 언어로 정제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이제 1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민주당이 이것과 비슷하게 번역해 놓은 공약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법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언이 사회를 바꾸니까요. 네, 그냥 생각날 때마다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상 지휘 명령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모두를 사용자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자는 건데요. 그렇죠. 다른 노동 관련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고 해요. 작업 중지권 보장. 사람이 일하다 죽는 현장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SPC 계열사들, 구의역, 태안 화력발전,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현장들이 생각나는데요. 네, 거기에 공영국 변호사가 늘 있었고요. 그렇죠.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의 주체를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하고 작업 중지권을 하청, 비정규직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감봉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거고요.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도 강화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난 정권이 집어넣어놨던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고 이걸 이제 보수가 어떻게든 거꾸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 3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이 아니라 지지난 정권. 내 기준엔 지난 정권입니다. 지난 정권, 없던 정권, 다음 정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환경 공약에 또 관련 공약이 하나 들어있어서 꺼내왔는데요. 폭염을 피할 권리, 이름이 너무 덥다 법이에요. 이거를 제정해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자는 건데 이름 때문에 첫인상은 재밌네였는데 폭염에 에어컨도 없는 환경에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쿠팡 노동자 떠올리면 필요한 법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이 너무 덥다법에 대해서 작업 중지권이 이제 중요한 이슈잖아요. 작업 중지권을 그 직원이 온전히 가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한테 따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디테일은 노동감독관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 노동감독관 인력을 얼마나 충원하느냐, 노동감독관의 특사경으로서의 권한 이런 데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감독관들을 감사하는 기구를 얼마나 강화하느냐, 기업들과 못 붙어먹게 하느냐, 이런 블루프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진보적 아젠다를 모두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한테 동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두 캠프의 퀄리티를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네.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네, 노동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자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은행을 통한 인수자금을 투자하고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저도 가끔은 이정우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 샀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이제 돈도 많은데. 이 또한 어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IMF와 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낳은 공약이 아닐까 물론입니다. 네. 그 회사가 흑자가 나고 잘 굴러가 있을 때 팔고 도망치는 건 보통 사모펀드죠.
그럼 그냥 돌리면 어차피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과 공장이 있는데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이걸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총이 자본을 움직이는 게 막대하니까. 그리고 이건 노동이사제보다 훨씬 더 나간 생각해보면 그렇게 굴러가기도 합니다. 네, 그 최근 이슈 중에서는 사실 그 구미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관련된 투쟁도 이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경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걸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결국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엄청나게 큰 주인공으로 들어선 나라들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델몬트 얘기 자꾸 하잖아요. 키친아트가 이런 경우죠. 왜 회사가 망했고 그리고 이 아주 그냥 악명 높았던 회사였는데 왜 노동자들이 인수를 해서 노동자 자주 회사가 됐었고 그래서 노동 투쟁 현장 특히 이제 단식 현장 같은데 이 키친아트 노동조합에서 이 냄비 같은 걸 많이 줘요. 빨리 단식 승리해서 밥 해먹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 번씩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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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는 노동자 지주회사. 지주회사죠. 자주회사가. 자주. 근데 자주는 한교안이 싫어합니다. 근데 의미는 통해요. 뜻은 통합니다. 참, 네. 여튼 또 있죠? 네. 기업별 노조의 틀을 넘어서 지역과 산별 노조의 교섭을 제도화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손을 맞잡게 된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캠프 측의 요청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종 업종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사용자 단체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협의회 같은 건데요. 그러면 이런 곳과도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실에서 적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하죠. 예, 교섭 대상이 확 커지면은 네. 논의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서요. 지금 인생이 어려운 게 이게 그 사장님들이 교섭 대상자 안 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건데. 네. 실업급여와 일자리 보장제 중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보장제라는 건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건데요. 조금 꿈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낭만이죠. 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지금도 조금만 정치적인 이슈를 이렇게 다뤄도 파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선행되어야 하는 정치적 사업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입니다. 한국경제하고. 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와의 비슷한 공약도 있고요. 개헌은 하자는 쪽입니다. 관련 공약에는 내란을 거치면서 대다수 국민이 느낀 불안과 공포를 없애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내란과 국헌 문란을 일으킨 주동자 그룹에 대한 사면 없는 단죄, 평시 계엄권 삭제, 대통령 버리 시 권한대행 순위를 선출직인 국회의장 중심으로 즉각 변경하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인 신속성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네, 다른 건 다 맞는데 총리 대신 국회의장이 한다는 거에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이면 어차피 무력화되거든요. 그렇죠. 네, 개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점을 찍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화끈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네. 명분이나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선출직은 선출직이 대신한다니까. 네. 근데 사면 없는 단죄를 하려면요, 일단 직위원이 판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튼. 이 밖에도 매년 5월이면 원포인트 개헌론의 화두가 되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헌법 조문에 수록한다는 공약도 있고요. 정치의 다양성과 성평등, 탄소 중립도 장기적 개헌 방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보건 의대 관련된 것도 있어요. 네네. 보건의료 공약을 보면은 의사수 확대 기조고요.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높이겠다. 병원비 연간 100만 원으로 상한제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보던 공약이고 원내정당 공약에서도 비슷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국방 통일 외교 공약을 보면은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서 30만 정예 강군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2030년대까지 완전 모병제를 완료한다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또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군대 가려고요. 그러니까요. 가려고요. 너무 늦었지. 그치. 감사관도 못해 이 나이면. 근데
이게 이제 모병제라고 네. 가장 중요한 패턴을 바꿔놓은 다음에 디테일이 신경 쓰지 않으면 미국처럼 될 거거든요. 그죠. 네. 리크루팅을 하는 회사를 민영화시켜서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저소득층을 리크루팅하는 방식. 네. 이러면 이제 뭐랄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들만 군대 보내고 뭐 이런 미국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디테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표심 때문에 말 못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피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비교해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흡수통일 배격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민주당 정부 때 기조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건 민주당 레거시죠. 네. 외교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별거 없다. 네. 그래도 하나 얘기, 친미 친중 이런 거 벗어나자. 진보 정당 치고는 꽤 온건한. 아, 저쪽 개판 늘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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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보당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농업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상제도 강화와 기후 생태 직불금 지급 등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고요. 식량 주권법 제정, 식량 자급률 60% 달성을 하는데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 다양성 증가에 기초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저 좀 어렵습니다. 네, 농산물 적정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요. 경매제 폐지,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공공급식에도 로컬푸드 식재료 우선을 의무화하고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제도화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밭을 갈아엎는데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유통업자들의 주주는 보통 건설사들이고요. 그럼 공약한 제도들을 시행하면 이런 것도 해결이 되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의 이 농업정책의, 그러니까 농업위원장이라고 하죠. 누구냐면 김오김, 전 전연홍 회장이자 제주여성농민회 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도 이 전농과 전연홍의 지분이 있었고, 지금 민주노동당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선명하지가 않아요. 둘의 분리가.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보당과 비슷하다. 네,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 경매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영국 후보가 농수축산업 정책에 대해서 깊게 사유하지는 않고 거의 그대로 그냥 페이퍼를 받아냈다라는 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뭐 경매제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물량을 쳐내고 전국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 경매제를 완전히 없애자라는 건 사실 운동의 슬로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대안이 어떤 시장 도메인 제도나 아니면 뭐 직거래 활성화나 로컬푸드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권영국 후보가 그나마 농수축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게 그 공약을 낸 거고 나머지 정당은 민주당 제외하고는 거의 언급조차도 없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의미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의 현실이 워낙 어렵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정도는 제가 좀 비판 아닌 비판, 코멘트 아닌 코멘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개헌 포인트에서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고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해서 먹거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꼭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들에게 먹거리란 기본의 어떤 권리로서 그 부분에서는 헌법에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후보 자체의 깊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아웃소싱해서 받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냉혹하게 평가를 할게요. 이게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막 조선시대에 하고 막 이런 혹은 농민혁명 때 하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준다라는 게 되게 그냥 멋있는 말 같은데 이제 실제로는 소작농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소작농을 부린다고 볼 수 있는 땅 주인들은 이거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왜냐면 내 땅이고 나도 우리 집에서 농사 짓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이런 핑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해법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월세 내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땅 주인들 너네가 원칙 바꿔서 이겨낼 수 있냐?를 말하고 싶은 거고 경매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이제 민주당 시간에 뭔가 얘기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제를 지금 당장 던져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지스틱스는 자본이 고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대자본이 얼마나 노력을 해놨는데 공공이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냐. 공공이 들어가면 배추 다 썩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알리에서 만들어 놓은 막 하루에 6억 개의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을 그냥 공산당이 가져간다고 쳐봐요. 잘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공약 앞에 이제 노동, 금융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영구 후보가 그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소상공인 작은 어떤 자영업자들은 사용자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노동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민들도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점 농업이 기업화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허가를 주는 거죠. 농지 소유와 그리고 농사도 짓고 대단위의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럼 그때 그들의 파업권의 문제 그리고 노조 결성권의 문제 이런 게 그 깊게 질문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저도 제가 담당했던 그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개혁 관련된 공약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은 10대 공약만 나와 있고 공약집은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이상한 용어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감성적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죠. 정의당이. 네. 네. 제가 뭐 2020년 총선 때 인터뷰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답답하긴 한데 나는 공수처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경찰도 안 믿는다. 뭐 요 정도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왜 필요해. 조이병이지? 그리고 그만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반인 유착과 같은 경찰 병폐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당이 이 중요한 이슈에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예 정당이. 또 특히 지금 광장을 닮은 후보 이런 식의 슬로건을 되게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과 다르게 우리는 광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요구 중에 핵심이 또 저는 검찰개혁이 있었다고 느껴지긴 그러니까 이게 하거든요. 대단한 어폐예요. 네. 정의당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광장 밖으로 안 나간다라는 메시지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근데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광장은 가장 넓은 곳이라서 우리가 광장 정치라고 부르는 건데 정의당이 보는 광장 정치는 광장 밖을 안 나가요. 청년 정책하고 그리고 부동산 주거 정책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청년 기본소득을 30만 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게 그 민주노동당 즉 권영국 후보의 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설픈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고요. 근데 여기에 연장선에서 부동산 정책, 즉 주거 정책인가 부동산 정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거죠. 일단은 주거 정책으로 가면서 녹색 공공 임대주택 300만 호를 확충을 하고 뭐 주택 임차인에게 무제한 갱신권을 인정을 해서 내가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주거 안정을 이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례 1만 원 주택 사례 좀 들어보셨죠? 특히 지역에서 1만 원 내면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늘 부동산 정책인가 주거 정책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전세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한 달에 너 1만 원이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를 도모해봐라고 했을 때 그 나이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돈을 못 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자산화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면 월세처럼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을 내는데 그 중에서 5만 원은 실비로 빼고 나머지는 국가가 좀 차곡차곡 그 쌓아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좀 혁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무조건 보험료 모아서 되돌려주듯이. 네, 지금 무조건 이렇게 뭐 평생 살 수 있게끔. 근데 막상 나가야 될 때는 돈 한 푼 없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죠. 이제 10년대 지자체장들이 이제 광역지자체단체장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 많이 냈었단 말입니다. 청년들 이자 무진장 많이 붙여주는 적금 이런 거. 안 들기 어려운 무언가를 해서 목돈 모으기를 강제하는 방식. 저도 강제 대여하고 있고요. 네, 주거권에 합하면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자율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주거권에 합하면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정의당 모델이 어떤지는 전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딱 이 정도예요. 그냥 공공 임대주택, 사회주택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뭐 실효성이나 그래서 자꾸 힘이 빠져요.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정책을 읽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탈핵은 조선일보 아니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그 탈핵을 원해. 그럼 조선일보랑 싸워서 이기세요. 라는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탄소 탈석탄해. 조선일보랑 싸워서 이기세요. 정치 싸움에서 이겨보세요. 조선일보는 탈핵을 해야 된다고 사설을 씁니까? 아니요. 그 당 대표의 비리를 파헤치겠죠. 그거 싸워서 이겨보세요. 탈핵하고 싶으면. 이 얘기로 이제
민주노동당 캠프에 대한 이제 평가의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기후 얘기 아직 안 하셔가지고. 기후? 더 소개할 거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 다 해주셨어요. 환경폭력은 다 탈핵, 탈석탄, 탈탄소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기후 에너지부 신설 얘기 있습니다. 이게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다 중단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재생에너지를 쓸 것인가, 어떤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단 태양광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열이나 뭐 조석관만의 차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발전을 어디에 짓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엔 산업과 정부가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기재부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여러 해야 돼요. 그래야 현실성을 얻죠.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은 건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더라고요. 지방에서 만든 거 서울로 빨리 쏴주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는 그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쁘다.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하는 그물망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딱 이 부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조사한 것 중에서 권영국 후보가 기후 그 공약을 얘기할 때 나오는 워딩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지구 한계 내에서 사고한다. 이게 지구 한계, planetary boundaries라고 하는데 행성 권역을 마치 닫힌 기회처럼 간주하고 당연히 닫힌 개니까 자원은 유한하고 그래서 무한화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철학이거든요. 2009년에 제안된 지구과학적인 사고체계인데 그냥 상식 삼아서 찾아봤어요. 당시에 2009년에 9개의 한계선을 설정했더라고요. 이거 한계선 하나를 돌파하면 우리 인류라는 종이 이 행성 단위 혹은 뭐 대륙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9개 중에 현재 2개의 한계선이 돌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 보면 일단 최신 이론 공부는 했고 누군가가 이게 권영국 후보가 아닐지라도 공부는 했고 그래서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대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는구나. 이것은 원외 정당의 낭만인가. 네. 그래서 그걸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지난 5년 사이에 이 당을 떠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이 무능력해진 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능력해요. 이제는 예전 정의당들보다, 예전 정의당 대선 캠프들보다.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걸 봐서 알기 때문에 사람 빠져나간 곳더러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건 더블 비판이라서 정당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여길 바닥으로 만들어서 여길 딛고 뛰어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게 이 당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 측면에서 하나만 얹으면 그 정치개혁 관련된 건데요. 다당제 관련된 입장이 2017년이랑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뭐 결선 투표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뭐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편으로 다당제 정착, 그리고 국민 발언권 도입, 이건 비례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와 다당제 확산 관련된 내용을 늘어놓은 걸 보면은 다 봤던 내용들인데 사실 여기에 지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주장에 뭔가 안전띠를 둘러줄 필요가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거 다 황교안 공약에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유통일당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게 다당제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한계선,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당 분배금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 정도 빼고서는 다 너무 지겨운 이야기이긴 하네요. 이번에 이제 시민들이 상당수는 말벌로 진화하면서 내란을 이기는 주인공으로서 작동을 하는 경험을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곧 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 때부터 이 얘기 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전 때로 요새 막 덕후의 베스트 글들을 보면서 가끔 느껴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 해석이. 여성 시민이 느끼는 시대 정신을 축소해오는 우를 범한 주인공이 정의당이었다. 라는 반성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은.
여성 정치의 품을 좁게 만들어 왔다. 우리가 정치를 못해서 라는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보수적인 페미니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건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가기로 하고 17년에 멈춰있는 정치개혁 과제라는 건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배운 것, 조국 사태를 넘어가면서 배운 것, 윤석열 항명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것, 내란을 통해서 배운 것, 이 데이터를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국 정치사의 굴곡을 정의당이 주인공은커녕 학생조차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는 새미래민주당하고 비슷하거든요. 정의당은. 그렇게까지 밑으로 떨어져요. 새미래민주당의 가장 문학적인 멋진 그림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는 12월 3일 밤에 제가 국회 앞에서 봤던 우리가 옳았다 이재명 바이라고 써있는 국회 앞에 새미래민주당 플래카드였습니다. 우리 대신 당권을 가져간 당권파에 대한 구당권파의 질투로 인해서 검찰 권력을 모두 손에 쥐어주고 그 검찰 권력으로 인해서 이어질 극우 정권의 모든 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 이 내놓은 메시지가 새미래민주당의 메시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상정 전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서 있고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검찰 권력이 무엇을 해도 오케이. 근데 여성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검찰 권력이 남성 중심 구태 사회의 주인공들이야. 우리는 그들이랑 싸워야 돼. 왜냐하면 전제정화에서는 여성 시민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선 여성 시민들이 광장을 넓혀놨는데 정의당은 아직도 좁은 광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이제 많은 말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정당은 진보 정당 아니라 하나님 정당이어도 앞으로 다시 표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예전보다 실력은 대폭 줄었습니다. 당연한 귀결로 인해서. 이거 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 우리 당의 1, 3번 비례대표들이 저 수구 세력하고 손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이 싫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야기하는 모든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를 맞다고 믿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여성 시민들한테도 아주 나쁜 일이었고 그걸 대신 막아주셨네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메시지 안 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던 유통기한 이미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이 됐죠. 권영국 후보가 지난 총선 참패한 이후에 이제 당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나름 그 원외 정당화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은 나와요. 아주 살짝은 나오는데 근데 그걸 당내에서 크게 못 말하죠. 네. 그러면 그 폐쇄성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진보당하고 다를 바 없게 되거나 그보다도 못하게 돼요. 네.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 황교안 공약에도 있다가 황교안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입니다. 더 나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크게 차이가 느끼는데 내가? 네. I don't care지만 네. 기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황교안은 정당이 없어요. 무소속이에요. 자, 이렇게. 와 진짜 리밋 빼고 했는데 4시간밖에 안 했어. 오늘의 허리도 안 아파. 오늘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이 권영국 후보 캠프가 정확히 돈 나가는 건 당이니까 그 공보 발송을 포기한 걸로 소문이 났었는데 실제로 작은 공보를 내는지는 이제 우리가 주말에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홈페이지에 지금 녹음 기준으로 선거 코너가 준비 중으로 지금 며칠 내내 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 대선 후보를 정한 국민의힘도 결국 이름 찍은 자켓은 만들었거든요. 네. 많이 늦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돈 없고 능력 없어졌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직자들의 탓은 아닙니다. 네. 끝으로 권영국 후보 캠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외와 무소속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누구죠? 4번. 이준서. 네. 후보는 적지만 즐거운 후보는 많은.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나만 입시생처럼 계속 해야 되네. 다른 대륙에 있는 공화정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비슷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공화정이 가장 불안할 때는 가장 큰 선거가 있을 때거든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하시고 이웃을 돌봅시다. 무사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진희 AD 축하해요. 뭘요?
생일이야? 아니 후보가 다 끝났네요. 아 그러네. 와 부러워. 와 첫날 제대. 호스트 후보가 없어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다음 시간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과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